안녕하십니까. 인사 원래 깍듯하게. 그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고적격을 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 하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자부터 있나요? 그죠? 도룡룡 얘기하고 국가기관 이야기 했었습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경기도 선관위장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이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원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이죠. 자연인과 법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12조에 나와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거보다 앞단계 문제였었죠. 우선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당사자 능력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리게 말했나? 다시. 네. 다시 봐봐. 그 순서가 실체법상 권리 능력, 여기서부터 출발했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써봅시다. 네, 분필 안 가져왔어. 실체법상의 무슨 능력에 대한 문제다? 권리 능력에 대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권리 능력이 있는가? 권리 능력이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정이 되는 게 이게 자연인하고, 민법에 따르게 되면은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법인은 법상 필요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인격체로 인정하는 걸 우리가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고, 이 권리 능력이 이제 인정이 되면은 소송법상 뭐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느냐면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사건에 있어서 당사의 능력이 있는가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식이면 행정소송법상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 사건, 개별적 사건, 개별 사건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얘기에는 이쪽이에요. 12조 1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근데 앞부분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원고 적격은 절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 당사자 적격. 여기가 이제 당사자 적격 문제고, 당사자 중에서 원고 피고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원고 적격이에요. 원고 적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 단계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원고 적격도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면 실제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법상 권리 능력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상 당사의 능력에 대한 문제하고, 요건 그냥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 끝으로 쭉 가갖고 원고 적격도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 선관위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상한 행동을 했죠. 판례가 보충성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좀 구차한 논리여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드신 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인정되고 있었던 뭐가 사법상의 권리 능력, 민법 얘기하는 거고요. 사법상의 권리 능력, 여기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공법상 권리 능력 이론이라는 것을 하나 구성을 하자, 이게 이제 교수님들 생각이고, 이렇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여기서 어떨 때 공법상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공법은 원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을 하냐면 행정기관들, 국가기관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으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 의무 주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면 걔도 권리 의무 주체, 즉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공법상 권리 능력 이론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관련된 부분은 어떤 상황이었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자 빼고는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다 뭐였어요? 제3자 소송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근데 제3자라고 하게 되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제3자라는 얘기야?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분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는 상대방이 있고 걔가 아니면 전부 다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수익적인 상황이겠어요? 아니면 침익적인 상황이겠어요? 침익적인 상황이니까 뭔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미 상수값은 다 나와 있어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게 되면 그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럼 제3자한테는 침익적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이해관계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침익적인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침익적이고 제3자한테도 침익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게 바로 있는 계직구 일관추에 대한 문제였었죠. 계직구 일관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침해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 간접적, 왜 이렇게 말이 섞여?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침해면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직접과 간접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 간접. 그런데 침익이죠. 상대방한테도 침익, 제3자한테도 침익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떨 때 예외적으로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고,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해준다고,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모두 필요 없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상대방 처리하는 순간. 그건 바로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소송 제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제소기대 X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구제 X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두 개 뭐라고? 제소기대 X 그리고 다른 구제 X. 입으로 쫑알쫑알 그래야지 기억을 하지. 쫑알쫑알 안 거리면은 내년에도 날 봐야 되고 후년에도 또 봐야 되고 그럼 되게 지겨워지고 그럼 가족 되고 막 그래. 그죠? 나는 가족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동네마다 이렇게 학생들 중에 거의 뭐 가족인 애들 있어. 너무 오래 봤어. 그만 보자. 또 딴 데로 가지도 않아. 또 내가 또 위대한 것도 알아. 그래갖고 또 가지도 않아. 미치겠다 아주 그냥. 빨리 합격하고 꺼져버려 막 이거죠. 가족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술 친구 돼서 가족이 돼야지. 떨어져갖고 수업 들으면서 가족 되면 안 돼. 그 수업료 낼 돈으로 있잖아. 다 술이나 사줘. 그치? 그게 더 훨씬 좋지 않나? 그죠? 쫑알쫑알거려 초반에는. 초반에 한 반년 쫑알거리고 시험 직전 되면은 그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왜냐하면 어느 시험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쪽에 신림동 애들 지난 주말 수업 때 제가 오늘 수업 안에 한 거면 뭐 욕을 막 7파에다 뭐 크게 비상시국 선언 막 이렇게 팀장들한테 가고 이제 나 건들지 마. 왜 그런 거냐면 봐줄 만큼 봐줬는데 시험 직전인데 답안을 너무 못 쓰는 거야.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나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가겠다. 진짜 내 명성은 진짜 내가 이걸 몇십 년 찼죠? 몇십 년 아니고 12여 년을 어떻게 만들어 온 명성인데 요번에 점수 안 나고 떨어지면 예년만큼 안 붙어주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쪽 회사하고 이제 이번 주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니들 때문에 사인을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하기 싫어져갖고. 이게 떨어지는 수업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그래서 막 욕을 막 수업 시간 내내. 수업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 왜냐면 100분을 시험 봐. 100분 동안에 계속 시험을 이제 한 과목이 100분이거든. 치고 나면 이제 강평 들어가면 1시간 반이란 말이야. 1시간 반 동안 너희들한테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없다. 그리고 보강 계속 간다. 시험 갈 때까지 가보자. 막.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자주 봐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 예. 점수 안 나온 애들 얼굴 보면 마음은 아파요. 예. 하지 말고. 제일 기본은 뭐가 되겠어요? 출석, 성실성입니다. 공부는 뭘로 하는 거야? 여기 지금 기본 강의죠? 네, 기본 강의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반은 그 해 합격을 해요. 네, 근데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가르쳐준 반 있죠? 수업을 열심히 가르쳐주죠? 네, 그럼 다 떨어져요. 네,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시간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행정법 이건 뭐 별거 없어요. 그죠? 네, 금방 알아요. 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별거 없어 나한테 배우면. 네. 근데 안 되는 건 자세예요. 자세, 성격과 자세, 공부 자세.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더워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요. 공부합시다. 쓸데없는 소리 다음에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럼 되지 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 두 개 종알종알. 첫 번째 제소기대 X, 두 번째 다른 구제 X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연히 위법한 처분 때문에 엄연히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매직 2 수업 가면 이제 그런 얘기해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한다. 지금 법치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이거야.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은요. 우선 국가는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고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법에 반드시 그에 따른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소기대 X에다가 다른 구제 X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건 법치행정의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입니다. 그 판례가 있지. 판례가 지금 이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 경기도 선관위장 그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얘한테 보충성 원칙 적용을 시켜서 구제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든 구체하게 살려보려고 했던 거야.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모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구제 방법도 반드시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동일한 이해관계는 제3자 준상대방 이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건이 3개가 있었지. 첫 번째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합승행위했던 택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A 회사한테. 그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정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을 전부 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직원한테 전부 다 전가를 할 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아무 손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뭐가 없어. 요구 자체가 없는 거야. 요구 자체가. 제소 기대가 X라는 것은 맞았었어. 하지만 다른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었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해 볼 수도 있고요. 회사한테 너밖에 방법이 없다. 또 그거 말고 야 이거 지금 상여금에서 그냥 100% 무조건 제하게 돼 있는 거, 공제하게 돼 있는 거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임금협정 이거 수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도 저도 거부를 해버려서 내가 결국 500만 원을 더 추가로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은 그 500만 원에 대한 손해 부분은 사실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회사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과실이 있다. 회사의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저축은행 사건이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라는 법인이 그 회사에 대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요구는 있었어요. 자기 회사 지금 문 닫으라 하는데 근데 요구가 없을 리는 없죠. 하지만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당한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직무정지를 받아놨었어요. 직무정지를 받으면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이사가 뭐 할 수 없어? 소송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요구는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해가지고 제소기대 X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까랑 좀 양상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제소기대는 X가 맞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죠. 왜? 회사가 지금 손발 묶여 있는 상태야. 근데 회사한테 뭐 지난번처럼 그 택시 때처럼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주주들이었었죠. 주주들이 회사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 다른 구제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능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유흥주점, 양도인, 양수인 이런 상황이 있었죠. 판례에는 요거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쪽에서 사실상 양수인이었었습니다. 법률상 양수인이 아니고 사실상 양수인은 사법관계, 공법관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사법관계에서 분명히 돈 주고 영업재산을 내가 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양도계약 체결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룸사롱은 그 시설은 내 거는 맞아. 내 건 맞는데 난 아직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양도인이 잘못했었단 말이야. 잘못해갖고 허가 취소가 나왔었다라 이거죠. 이랬을 때 허가 취소받은 상대방은 누구야? 양도인 쪽이 되는 거죠. 양도인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요구가 있냐? 요번에는 택시 때랑 마찬가지로 아무 요구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소기대가 안 되죠. 이제 얘한테 소송을 좀 제기해 줄래? 이렇게 하려고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양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팔았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사를 가겠죠. 그리고 나 같으면 전입신고도 안 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날 못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돈 받았잖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구제 방법도 뭐 찾을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립된 이해관계는 제3자 쪽이죠. 대립된 이해관계는 제3자는 이거 잘 생각해봐. 행정법 분쟁이 몇 유형입니까? 1, 2, 3, 4 중에서 대립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게 되면 몇 유형이다? 3유형, 4유형이죠. 3유형, 4유형.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해. 1유형은 뭐야? 상대방 방어소송. 2유형은 뭐야? 상대방 요구소송. 3유형은 뭐야? 제3자 방어소송. 4유형은 뭡니까? 제3자 요구소송의 상황이지. 까먹었지? 아니 보여줬잖아 내가. 아니야 초반에 원래 저 화 안 내요. 화는 이제 시험 직전에 내죠. 시험 직전에 막 쌍욕해. 나 성격 더러운 거 다 나와요. 성격이 뭐 집에서만 안 더러우면 되죠. 그쵸? 일할 땐 좀 더러워야지 맛이야. 46페이지 2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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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이거 봤었지? 응, 봤었죠. 인강 막 시험. 그때 봤어요. 막 이러고 속으로 그러겠지? 여기 애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지금. 그런 거야. 누군지는 오픈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마. 인간은 실강이 열심히 해줘야지 인강도 사는 게 편해. 실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인강 시험 막, 진도 못 나가고 막, 쟤 왜 저러냐,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봐. 올해는 너무 더워, 지금. 내가 3년 동안 외투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올해 왠지 더울 거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딱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많이 쪄 보이지 않죠? 성공한 거야. 이게, 힘들다. 대학 다닐 때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단장을 해서 내가 이제 명동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미친 짓 많이 하다가 감옥도 가고 그러다고 했잖아, 그죠? 미친 짓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성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때 2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치사하게 남들처럼 막 뒤에서 뭐 안 먹었어. 단장인데 잠깐 뭐 먹으려고 했거든. 좀 치사하게. 애들 막 이렇게 세미나 하고 막 이렇게 시키고 나서 이제 나는 나 혼자 이제 글을 좀 쓰러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잠깐 뭘 먹을까? 했는데 딱 그때 마침 한 9일 차 될 땐가 우리 99학번 여학생 하나가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예요. 나를 너무 잘 따르는 학생이래 후배였는데 참 훌륭한 애였어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한데 머리도 똑똑한데 의의도 대박이야. 조용히 뭐 먹어도 내가 뭐라 안 할게. 너는 괜찮아. 할 수 있는데 진짜 끝까지 버티다 기절해서 실려간 거야. 앰뷸런스에다가 넣어주면서 내가 먹으면 안 되겠지? 스스로 그래 참아보자. 그래 계속 하면 참자. 막 이렇게
참았는데 20일을 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후보가 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후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굶고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 연설을 못해 배가 고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빠지십시오 그러는 거죠. 네 저요. 네, 막 애들한테는 막 해단식을 하면서 애들은 계속 하잖아. 나는 해단식을 이제 딱 하면서 미안합니다 동지들 뭐 이렇게 울어야지 이렇게 또 한 번 해야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속으로는 죽을 뻔했다 씨. 이렇게 나가갖고는 이제 그때 나 따라서 비서랑 이렇게 한다고 나온 애들 몇 명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나가고 해단식 저거 할 때도 다시 복식을 할 때도 이렇게 조금씩 먹어야 돼요. 먹는 또 음식이 있더라고 그럴 때. 됐고 돈을 주더라고. 나가서 저 친구들 데리고 뭐 먹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거 먹으셔야 된다고. 알겠다고 나가갖고 이제 뭐 먹을까. 그러니까 애들 앞에 막 떡볶이부터 막 포장마차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쭉 다 먹자 그래. 그냥 뭐 포장마차를 다 돌아다녔지 막. 떡볶이부터 이제 떡볶이 하나 딱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시겠죠. 형 술 안 땡겨요? 그러지. 갖고 와. 막 빈속에다가 막 다음날 좀 고생을 했지. 배가 좀 아팠죠. 네. 근데 그렇게 그거를 20일을 단식을 하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끼리 목욕탕을 갔어요. 더럽잖아. 씻지도 않았고 그동안. 그래서 목욕탕 딱 가서 몸물을 딱 재봤는데 68인가 9인가 나오는 거야. 나는 뼈만 남으면 68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네, 태어나서 나에게 진짜 막 100가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안 먹었고 나에게 뼈만 있으면 68, 9 요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이어트 잘 안 되는구나. 몸뚱아리가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한 달 반 동안 이번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싶어서 긴팔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 그래갖고 지금 한 달 반째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닭가슴살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먹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체크살 그다음에 안심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없어요. 거의 지방이 없어서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야채만. 지금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나 원래 한 달 전에 이만했단 말이에요. 나 본 적 있죠. 복도에서 막 맨날 위에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막 배가 막 출렁출렁거려서 그런 거였거든. 한 달 반 동안 나 여기 수업이 없었어. 저쪽 수업만 있었거든. 그래서 잘 여기 안 왔죠. 이제 살아난 거야. 빨리 사유형 외워 빨리. 이걸 쓸데없는 소리 할 때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시험장 가서 이런 생각밖에 안 나. 저 새끼 가면 어디 갔다 왔을까 막 이런 거.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사유형 이걸 봐. 그치? 첫 번째 일명이 뭐예요? 상대방 방어 소송이죠. 나한테 뭐가 나와? 철거 명령, 과세 처분 이런 식의 침입적인 처분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게 일령입니다. 그죠? 상대방 방어 소송이에요. 그냥 방어 소송, 그냥 상대방 방어 소송 같은 말이죠. 원래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이용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업 허가를 신청을 했어. 근데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거야? 부작위 거부했다. 이거죠.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다. 부작위 또는 거부를 했다.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반려라고 합니다. 반려견 할 때 반려가 아니고요. 내일이 초복이라는가요? 하여튼 개를 먹을까 말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좀 몰라 얘기하면 끝도 없어. 아무튼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편의점 업자들의 주장은 합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 붙으려면 따라와. 술 그쪽으로 사세요. 밤새 붙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야 의사들 저 마취시켜 놓고 여자들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단 공표 거부하겠다라고 했죠. 의사협회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그쪽의 명분은 없습니다. 해봐야 정치적으로 아무런 누구도 동의해줄 수 없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법도 개정을 하는 게 맞고 의사들 꽁으로 먹은 돈 너무 많다는 거 인정할 땐 인정합시다. 이제 할 때 됐지 뭐 하나씩 털어야지 정상화시켜야죠. 초복 개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개 먹는다고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많이 해봤어. 교수님들하고 막 이렇게 저기 태릉 뒤에 가면 개고기집 엄청 많아요. 거기가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곳이거든. 거기 가면 이 개를 골라요. 우리가 가서. 내가 고른 거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데려가서 딸려간 거예요. 그냥 나 이쁘다고 밥 술 사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딸려가니까 좋은 데 데려갈게. 그래서 한 7명이 갔나?
하여튼 이제 그 개장이 쫙 있는데 건강한 놈들인데 거기서 이 우리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저걸로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수육부터 회부터 하여튼 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이 책상 한 8개 붙인 정도로 쫙 깔려요. 엄청 비싸요. 네. 근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주가 좋으니까 오늘 이거 많이 먹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안 취하냐? 똑같이 취해요. 똑같이 취해요. 네. 그러니까 싼 안주, 비싼 안주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개고기 맛 닭으로도 낼 수 있고요. 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먹지 맙시다. 뭐, 그죠? 예, 굳이 그럼 고양이도 먹고 다 먹지 뭐. 사람도 먹고. 예, 굳이 싫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존권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생존권 그런 얘기 꺼내면은 진짜 생존권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아무튼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부작위 거부하면 2유형 나오는 거죠. 3유형하고 4유형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 4유형 이 부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뭐예요? 제3자 소송입니다. 그러면 둘 다 원고적격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3유형은 제3자 방어 소송이고 4유형은 제3자 요구 소송입니다. 제3자 방어 소송, 제3자 요구 소송.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3자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누구? 원고가 누구야? 방어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구 소송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송 제기하는 사람 원고 입장에서 그거 좀 해줘 라고 하는 게 요구 소송인 거잖아요. 3유형은 뭐라고요? 제3자 방어 소송이라고요? 4유형은 제3자 요구 소송이라고요? 그러면 3유형의 상황은 원고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4유형 같은 경우엔 제3자가 원고가 바로 그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유형은 제3자 원고의 입장에서 침익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 상황이겠죠. 그 다음 4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제3자한테 즉 원고한테 수익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침익적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학생들이 초반에 약간 헷갈려요. 3, 4가 조금 뭐지?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3자 방어소송, 제3자 요구소송, 제3자의 입장에서 침익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수익적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4유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경원자 관계처럼 관할구역 안에 한 명의 LP 충전 사업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2명이 신청을 했더라 이거죠. 그때 갑하고 을하고 신청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을한테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럼 갑은 허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때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을은 처분의 상대방이고 갑은 처분의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그 허가가 수익적이고 그 다음에 갑에게는 그 허가가 침익적이야. 이럴 때 갑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게 바로 제3자 방어소송 3유형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3자요 행정이죠. 제3자요 행정이. 제3자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이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도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근데 그 효과라는 게 상대방한테 발생하는 효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반대 방향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바로 제3자요 행정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한테 수익적이면 제3자한테는 침익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한테 침익적이면 제3자한테는 수익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제3자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3유형에 나오는 것도 4유형에 나오는 것도 둘 다 제3자요 행정행위의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침익과 수익의 상황을 반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방금 얘기한 상황처럼 상대방한테 수익적이고 제3자한테 침익적인 상황일 때 그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게 바로 3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침익적인데 제3자한테 수익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3자는 나한테 수익적인데 왜 소송을 제기해요?
이유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유형도 요구소송이고 사유형도 요구소송이잖아. 이유형에서도 분명히 제3자래 본인한테 원고한테 수익적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적인데 왜 소송을 제기하지? 그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건 소극적 행정작용을 한다. 소극적 행정작용에는 두 개가 포함되는 거야. 부작위하고 거부하고 두 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수익적인 건데 그것을 부작위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불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사유형 생각을 해봐. 사유형 내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이런 법이 있다라고 했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했죠. 예, 공기하고 수질입니다. 물이에요. 물은 원래 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최근입니다. 최근에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다 이제 조금씩 편하게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 공장에서 그죠? 공기나 아니면 수질에 물에 있어서 배출 허용기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그런데 그 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관할행정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환경부 장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관할행정청은 뭘 해야 되냐?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내려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개선명령이라는 걸 내려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인근 주민이 환경부 장관한테 뭐 하라는 거야? 쟤한테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을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원처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 처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야? 뭐라고요? 거부 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원처분. 그렇죠. 원처분. 예, 원처분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방과 제3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상대방 제3자 판단이 있죠. 어떨 때는 원처분이 기준이고요. 어떨 때는 계쟁처분이라 불러. 거부처분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계쟁처분이라고 불러요. 계쟁처분. 계쟁은 뭐예요? 묶일 계자에다가 다툴 쟁자입니다. 싸움에 묶여 있는 처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 예,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계쟁처분이라고 부른다고. 계쟁처분. 그 다음에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원처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분의 상대방하고 처분의 제3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계쟁 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분의 상대방하고 처분의 제3자를 파악을 합니다.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아직 안 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많은 경우에는 원처분 기준으로 한다. 많은 경우에는 원처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만 계쟁 처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때도 있다. 그 계쟁 처분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보통 기간 관련된 문제예요. 시간 셀 때, 그럴 때 그 계쟁 처분 기준으로 가는데 우선은 뭐라고 보냐? 원처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처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개선명령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거부했다고 했을 때 거부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개선명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야? 상대방이 공유업체가 되는 거죠. 처분의 상대방 공유업체. 인근 주민은 처분의 제3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건 누구야? 거부를 당한 인근 주민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처분의 상대방, 얘가 처분의 제3자. 제3자가 제기하는 이건 뭐 해달라는 거야? 해달라는 거지. 해달라는 거니까 요구소송, 제3자 요구소송, 이게 사유형입니다. 이제 정리됐죠? 또 모른다고 그러면 큰일 나. 이거 그냥 얘기만 꺼내면 30분이거든. 요게 다시 47페이지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 쪽은 전부 다 무슨 상황이냐면 전부 다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제3자요 행정인데 그게 3유형 상황일 때도 있고 4유형 상황일 때도 있을 겁니다. 제3자요 행정행위가 개입되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어쨌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3유형이 있고 4유형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 소송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죠.
오른쪽 페이지 47페이지 밑에 제3자 수송의 유형들에서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인 이렇게 되어 있고 원고가 전부 다 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시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어요. 을 먼저 이렇게 쓰시고 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갑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을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경쟁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소송은 이렇게 돼 있고 둘 다 갑하고 을하고 둘 다 안쪽에 이거 갑을 순서를 이렇게 갈까 이렇게 쟤랑 똑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지금 교과서 상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인리소송은 공해업체가 있고 인근 주민이 있고 이렇게 둘이가 있는 건데 관련된 그림은 제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네. 졸라맨도 못 그립니다. 졸라맨을 졸라 못 그리는 놈입니다. 제가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도예식 체계도라고 해서 졸라맨조차 졸라 못 그리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게 스캔을 떠서 올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 테마별로 있어요. 테마별로. 그래서 뭐 내가 판서를 한다면 한 5년 전쯤인 건데 뭐 거의 바뀐 게 없어서요. 그 그림 뭐 다 현재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 판서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심심해서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에요. 그런 거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건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원자 소송이에요. 이게 경원자 소송이고요. 얘는요 경업자 소송입니다. 이게 경쟁자 소송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둘 다 시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얘도 신규업자고 얘도 신규업자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얘는 기존 업자고 얘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신규업자고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둘 다 기존 업자입니다. 둘 다 이미 허가받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청이 누구한테 허가를 내려준 거냐면 을한테 이렇게 허가 처분을 이렇게 내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을한테 요래 허가 처분을 내려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을한테 요래 보조금 지급 결정, 자금 지급 결정,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처분을 내려준 겁니다. 이랬을 때 갑이 과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얘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취소, 소송 이거 제기하면 될까? 갑이 여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한다면 이 친구의 원고적 격이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처분에 상대방과 제3자하고 이렇게 비교해주게 되면 내 분필 갖고 싶다. 네, 분필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색깔이 몇 개가 없어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상대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표시가 되겠네. 상대방 괄호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제3자. 지금 전부 다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갑이 그죠? 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제3자 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 제3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가 제3자. 처분의 제3자고 이 친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제3자 소송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처분의 상대방, 얘가 처분의 제3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게 제3자 소송,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익 침익 체크하세요. 수익 침익 말갱이로 합시다. 그래갖고 이 처분이 얘한테는 어때요? 얘한테는 수익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죠. 얘한테 수익적이면 여기는 뭐야? 경원자 관계. 관할구역 내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얘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한테는 침익 이렇게 되는 거야. 침익. 그러니까 침익 그다음 부담 이런 효과, 침익적 효과, 부담적 효과 크게 구별할 실익 없습니다. 수험적으로 그냥 침익이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 얘한테 들으면 얘는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수익적인 처분에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인 갑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일이 생겨? 저쪽에서는 을이 들어가면 갑은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갑은 이미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 있으니까 을이 들어가면 갑이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향수해왔던 독점적 이익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시장을 반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얘는 영업상 이익, 경영상 이익에 침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지금 을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100억.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의 규모는 약 200억 정도의 시장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용호상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00억, 얘도 역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친구들인데, 근데 여기서 100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0억 이거 준다. 그러면 을의 경쟁력이 엄청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갑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은 설 자리가 없겠죠. 얘한테 침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을 주는 거니까 돈을 받는 을은 수익, 그 다음에 돈을 못 받는 불리한 경쟁 관계에 서게 되는 갑의 입장에서는 침입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경원자 관계 이쪽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원자 관계 쪽에서는요,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외형상 제3자인데 갑이 진짜 제3자일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제3자가 맞다.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으로 봐야 된다. 그런 논리죠. 왼쪽 지우고 한번 써볼까? 지금 을한테 허가를 내려줬어요. 그죠? 을한테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상호관계, 그런 걸 우리가 경원자 관계라고 한다고요. 경쟁적으로 원하는 관계, 그게 바로 경원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을한테 허가가 나가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경원자 관계. 그럼 이거는 을에 대한 허가 플러스 갑에 대한 거부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에 대한 허가는 사실 을에 대한 허가 플러스 갑에 대한 거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 구도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의 뭐예요? 상대방이죠. 을은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에는 제3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쓰지 맙시다. 흰색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얘는 뭐라고? 얘는 상대방, 그죠? 얘는 상대방이고 얘는 제3자고,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을이 상대방, 갑은 제3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을이 여기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치게 되면 갑 역시도 이 처분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갑에 대한 거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상대방인데 얘도 역시 상대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경원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뭐만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뭘 보시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봐야 돼요. 신규. 상황을 딱 주어지면은 신규인지 아니면 기존인지 아니면 기존인지 그걸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신규면 경원자 소송 상황이구나. 그 다음 기존면 경업자 소송 상황이구나. 기존이면 경쟁자 소송 상황이구나 라고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배운 내용을 거기다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적용을 시키면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주소 찾기부터 하란 말입니다. 주소를 신규, 기존 가지고 주소부터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험관계 성립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신규를 만났다. 내가 문제에서 신규 상황이네. 그러면 둘이가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인가? 그것만 보시고 그게 성립이 되는구나 하면은 제3자의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건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얘도 허가를 언젠가 받았었지 않겠습니까? 얘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존업자가 받았던 허가하고 지금을 신규업자가 받은 허가가 항상 같은 허가는 아닙니다. 항상 같진 않아요. 이게 서로 다를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약방 사건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받은 허가하고 여기서 받은 허가가 다른 허가입니다. 근데 보통은 같아요. 보통은 두 개 같은 허가인데 다를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주목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뭘 주목을 하는 거냐면 저 기존업자 갑이 예전에 받았던 허가 있죠. 그 허가가 과연 강학상 허가인가 강학상 특허인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행정행위의 종류 10개에 대해서 배웠죠. 10개 기억나? 분명히 배웠을 텐데 그냥 시작하는 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행정행위 종류 하명허가 면제 특허 인가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안 배운 거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뭐 복습이라는 거를 하긴 한 거지, 그치? 그 복습이 뭔지는 알아? 안 했나? 정말로? 내가? 했어. 내가 맞아. 지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가 기억나네. 이 교재였고, 여기 법령집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꺼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법령집 54페이지에 있어. 54페이지. 난 절대 시험 직전까지 화를 내지 않아. 시험 직전에 화를 내야지. 그게 또 씨알이 맥히지. 54페이지. 우리 또 진도 또 어떻게 나가냐. 54페이지 봤어? 행정의 개념 요소 10개는 알고 있죠? 10개를 어떻게 알고 있어? 5개인데. 행정 이 페이지 봤던 거 기억나? 그래. 기억날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란 무엇이다? 행정성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 성격을 지닌 공법행위를 말한다. 한 다음에 5개의 개념 요소를 우리가 깔아놨었고, 그지? 그 5개의 개념 요소 중에서 판례가 행정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다고 했었죠. 판사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있었던 구체적 사실과 관한 법 집행을 깨는 거 하나가 있고, 5번에 있었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서 국민의 부분을 깨거나 권리의무의 영향 부분을 깨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식의 내용이 지금 밑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 밑에 보면 내부행위나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는 그렇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대상적격에서 행정행위랑 처분이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대상적격. 대상적격. 나 화내는데? 네, 대상적격. 대상적격 펴봐, 대상적격. 어떡하지? 밖에가 덥나? 옥상으로 가야 되나? 우리 옥상에서 한번, 얼차례를 한번, 이렇게 27페이지를 봐봐, 27페이지.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다. 처분은 과연 뭘까? 그지? 나는 원래 알고 있는 행정이랑 비교할 테야. 행정이랑 같이 보는 이론론이 있고 행정이랑 달리 보는 이원론이 있지. 우리 대법원은 이론론의 입장을 취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취해 있지. 뭐 이런 얘기 기억나지? 그래. 다시 법령집. 그래서 그 행정행위의 종류가 크게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는 것도 기억나지? 하나는 뭐예요? 행정행위를 하는 쪽은 바로 행정청이라고.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뭐 다 닦아라는 내가 그랬었고 이거 민법에서 차용해온 방식이다. 그닥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도 이런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기 복습 동영상 이런 게 열릴 겁니다. 내가 이게 학원 시스템 잘 몰라요. 네, 가서 열어달라 그래. 오늘 수업 끝나고 열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과연 지난주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고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의 종류는 4개가 있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4가지의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키면 그런 게 허가고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키면 그런 걸 우리가 면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의무와 자유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 명령적 행정위는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무를 부과했을 때 상황,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 형성이라는 것은 원래 뭘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법률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관계 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권리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국가대표가. 국가대표가 바로 특허야. 거기엔 특허. 특허는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게 바로 형성이라고 했지? 권리 설정행위입니다. 권리 설정행위. 지금 그것만 알아둬요. 뭐라고?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고 위에 있는 허가하고 비교를 할 거야. 허가는 하명이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그 의무 중에서 무슨 의무? 부작위 의무. 부작위의 다른 이름은 금지죠. 금지. 그죠? 부작위, 금지 같은 말이고 그래서 금지 의무, 금지를 해제하는 게 바로 허가입니다.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야. 그럼 2개만 먼저 비교해봐. 형성적 행정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는 뭐 하는 거라고? 쫑알쫑알 권리 설정. 그지? 그 다음에 허가는 뭐라고? 허가는 금지 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허가는 권리를 나한테 설정해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지만 해제해 주는 행위입니다. 원래 인정되었던 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금지되었던 걸 해제시켜서 나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의 자유는 어디서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까? 원래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금지를 했었던 겁니까? 법률이 금지를 했었던 겁니다. 나는 원래 헌법에 근거해서 인정받고 있었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권적 기본권, 원래 인정되고 있었던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이 그것을 왠지 뭔가 어떤 이유로 금지를 해놨어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라고 했지, 누구에게나 금지를 해놨어요. 그 금지가 해제되는 거야. 그게 바로 허가입니다. 그 금지가 해제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금지를 한 거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해봐. 내가 요리를 또 겁나게도 잘해갖고 내가 또 갈비탕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그죠? 갈비탕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나한테 갈비탕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갈비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치? 내가 갈비탕을 해서 팔면 돈이 생기니까 나는 갈비탕도 먹고 딴 것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갈비탕을 팔아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난 요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위생상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장래 위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발생에 대한 문제, 즉 공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다 금지를 시켜요. 맘대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맘대로 장사하면 안 된다. 금지를 시켜놓고 나서 대신에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쭉 깔아요. 다음 각호 1, 2, 3, 4의 요건을 갖춘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익상의 위험 방지 필요, 그런 위험들이 있죠.
네, 위험의 내용이 위험 1, 위험 2, 위험 3, 위험 4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 조건을 갖추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우선은 금지를 시켜놨다가 그 요건을 갖춰온 사람들에게는 그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야. 그게 바로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대방한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야? 아니죠.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있었던 권리예요. 자기 원래 있었던 권리인데 근데 잠시 금지돼 있던 것이 다시 해제가 돼가지고 적법하게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요건을 갖추면 누구라도 그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법에서 이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해제를 시키는 것인데 어쨌든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특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특허라는 것은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을 해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게 독점적 권리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SK텔레콤이라거나 아니면은 KT죠, 이제 KT라거나 LG텔레콤이라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한전에게,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SK나 KT나 이런 애들한테 독점적으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특허입니다. 그럼 이거는 권리 설정이라는 거야. 이거는 금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야. 금지돼 있었던 게 없어. 뭐 딱히 뭐 금지가 있었고 그게 해제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새롭게 어떤 권리를 창설해 주는 행위가 바로 특허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음식점을 합니다. 뭐 유흥주점을 합니다. 단란점을 합니다. 제과점을 합니다. 휴게 음식점을 합니다. 뭐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다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 규율을 받게 되는 식품 접객업들이에요. 얘네들은 허가예요, 허가. 원래 저 장사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헌법 제15조에서 이와 같은 영업의 자유 인정하고 있어요.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우선 금지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허가를 내려줘요. 누군가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노량진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혼자서 제과점업을 해온 거야. 노량진 학생들은 그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빵 사 먹고 이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과점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80년대 생들, 뭐예요? 머리에 피가 안 마른 아이들이 막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90년대 생이 태어날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80년대 생들이 공부를 하러 처음 왔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빵을 사 먹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그 식당 가서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더래. 그러면서 이 제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이 노량진 전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빵을 다 여기서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벌었어요. 1년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순간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노량진이, 그죠? 컵밥거리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우리나라 N4 세대인 뭐 학생들 어쩌죠 막 이런 거 막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그 제과점 엄청 잘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알게 된 누가? 김탁구가 누군지 알죠? 네, 김탁구 제빵왕이죠. 제빵왕. 누구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김국진 씨라고 있습니다. 김국진 씨, 강수지 남편이죠, 그죠? 결혼했나? 아직 안 했나? 이혼했나? 이혼은 옛날에 했지. 이번에 아직 안 했죠? 내가 그저께 어디 뭐 본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어디 길 가나 이렇게 했는데 김국진, 강수지와 관계 뭐 지금 불화 막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불화하면 안 됩니다. 50 중반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뭐 지금 하고 뭐 어쩔까? 그래 소문 다 나는데 딴 사람 만나지도 못해, 그렇지? 이건 어떻게든 열심히 둘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국진 빵 이후로 이제 김탁구 빵도 이렇게 팔린 적이 있었잖아. 이 친구가 빵을 잘 만드는데 특히 단팥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 딱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다 어디 가서 먹겠어요?
우선은 김탁구 빵을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신선한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친구 또 이름 또 까먹었어요. 또 뭐죠? 김탁구 원래 이름이 뭐야? 본명 유시윤, 윤시윤. 그래, 그래, 맞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거죠, 그죠? 그래서 윤시윤 거 어떻게 진짜 잘 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잖아, 그죠? 네, 그래서 괜히 한번 들어갔다 얼굴만 보고 나올 수 없으니까 뭐 하나 사 먹고 막.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기존 업자였던 갑의 입장에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이씨 빵 얼마나 잘 만드는데 가본 거야. 가봤는데 이 새끼 뭐 화장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는 것 같은데 빵도 맛있는 것 같은데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법상 시설 기준을 다 갖추지 못한 거야. 자기는 10여 년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딱 가다 이렇게 학원 딱 보면 불법 강의실 막 이런 거 막 느껴지거든. 조건 안 맞으면 막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제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딱 하고 저건 시설 기준 못 갖추는데 허가 나왔구나. 이건 위법한 허가야. 그래서 이제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원고 적격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건 강학상 허가란 말이에요. 특허가 아니야. 허가는 뭐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 친구가 여기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아무도 노량진에 제과점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이익이 이 친구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으로서의 권리는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제과점업자 갑이 그 유시윤에 대한 김탁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원고 적격 흠결로 각하죠. 처분은 맞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버스 생각을 해봐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게 있어서 그 택시의 경우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여객을 태우는 거니까. 근데 버스 같은 경우나 뭐 이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선과 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 노선 안에 있어서는 이 친구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버스 사업자가 있는데 버스 회사야. 얘한테 해당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나왔어요. 그 면허를 받고 얘가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상당히 좀 열악한 회사야.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든 상황인데 대규모 운송사업자을한테 같은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돌아버리면 같은 노선에서 버스가 두 개 회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이미 버스의 수준 자체가 다르죠. 얘 버스는 거기 뭐 지금 뭐죠? 라이프 온 마스? 하여튼 뭐 그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1988년도에요. 서울 올림픽 그 정도 버스가 막 가요. 막 기름 냄새 나고 막 털털털털 거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을이 운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버스가 갑자기 커졌다가 막 이렇게 태웠다가 막 저기 뒤에 막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가 뒤로 발을 쭉 이렇게 딱 이렇게 태우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시원하고 막 되게 좋아. 그러면 뭘 타겠어 사람이? 당연히 을레버스를 타겠죠.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지 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저 면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적격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면허는 이거는 특허예요.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권리를 설정해주게 되면 을이라는 대규모 운송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갑의 어떤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을 하잖아.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권리 설정을 받았었던 적이 있으니까 권리가 침해된 게 맞는 거예요. 원고 적격은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고 했잖아. 공법상 권리가 침해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특허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치? 어떨 때 특허냐? 특허의 상황은 3개밖에 없어요. 특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권리 관계라는 것은 그냥 법률 관계라고 이해하면 돼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다시 말해 이거는 신분, 지위 설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분 설정 행위.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대체로가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공공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라고 했죠.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개인 택시
혼자 운행하는 개인 택시 있죠. 그것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허를 받을 때 일반 택시 운송 사업 다 맞아요. 시외버스 운송 사업. 또 저기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뭐 제주항공 다 쓰레기죠. 요즘에 보니까 그죠? 그렇게 쓰레기일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많이 쓰레기더라고요. 그 저기 뭐 진에어 이런 것도 내가 타봤거든. 그게 그닥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나쁜 거였더라고요. 내가 참 사람을 보는데 뭔가를 보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이 되게 낮아 항상. 이 정도면 좋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엄격한 기준으로. 그런 거 있지. 뭐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이런 거 따서 걔네들이 지금 그 면허 취소 대상이냐 아니냐 이건데요. 그 대한항공 그 면허 취소 대상 맞아요. 맞는데 국토교통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 좀 더 하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 당연히 돼요. 충분히 법상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갖고 그래요. 하여튼 공공사업, 뭐 도시가스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전기 사업, 통신 사업,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나오는 사업 있죠. 행정법에서 나오는 사업은 전부 다 공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공공사업 같은 말입니다. 행정법에서 사업이란 표현 나오면 다 공공사업이고요. 근데 그 사업 허가, 사업 면허 이런 거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특허예요. 권리 설정이고. 근데 이 사업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 광업 허가라거나 아니면 뭐 어업 면허라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몇 가지는 좀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법적 성질 한번 쭉 같이 다 외워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을 설정해 준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는 안 나와요. 뭐냐면 공법인 설립행위 이겁니다. 공법인 설립행위. 공법인 설립행위. 공법인 설립. 그거 기억나요? 행정주체 종류 4개. 기억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상법인, 공무수탁사인. 그죠? 위에 2개는 본래적 행정주체, 밑에 2개는 기타 행정주체. 그리고 이 3번째 있는 친구가 기타 공법상법인. 그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있는 공법상법인. 얘네들 아닌 애들 기타 공법상 법인. 그러면 이 기타 공법상 법인 얘네들이 바로 공법인. 공법인은 뭐 공법인 지금 한 1000여 개 있거든요. 그 1000여 개의 공공기관들, 공법인들을 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법상 설립 근거가 따로 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법상 별도의 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설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건데 문제로 나오면 항상 여러분 문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나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합치면 우리가 도시정비조합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조합, 도시를 정비하는 겁니다. 도시를 정비하는 조합 설립인가 그건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권리관계 얘는 뭐냐면 신분 설정행위잖아. 공무원 임명 이거예요. 공무원 임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귀화 허가 이거예요. 귀화 허가 이거 2개면 됩니다. 공무원 임명하고 귀화 허가, 공무원 임명, 귀화 허가 저런 것들 이게 바로 신분 설정 행위로서 특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특허다 이거야 특허. 그러면 신규업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죠. 갑이라는 영세업자 권리 침해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업자 쪽에 있어서 경업자에서 허가는 된다고 안 된다고? 허가는 권리 설정이 아니라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은 우연히 얻었던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권리를 창설해준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권리의 침해가 맞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예외 들어갑니다. 예외. 허가인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인데 되는 경우. 이거는 다른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관계법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돼요. 거리 제한, 업소 개수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근데 여기서 업소 개수 제한이라는 것은 있잖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제한되면 업소 개수는 무조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50m 안쪽에, 100m 안쪽에, 그 뭐 저기 원자력 발전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얘기할 때 80km 안쪽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1km 안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리를 제한을 하는 순간 그 거리 왜 제한하겠어? 당연히 그 안에 사업자가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정하려고 거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 제한은 필수적으로 업소개수 제한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 제한만 생각해 놓으면 나머지 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업소개수 제한은 따로 암기할 필요 없죠.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된다. 그쪽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한테 담배 사업밖에 없어요. 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 소매인 지정, 이게 그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담배 이렇게 써 있죠. 파란 색깔에다 안에 까만 색깔 글씨로 담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파란색이겠어요? 왜 파란색인가? 그 색깔을 보면 우리는 담배를 느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또래까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윗 사람들은 소를 다 대부분 소를 폈고 우리는 대부분 팔팔을 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80년대 뭐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 우리는 뭘 폈어요? 우리는 팔팔을 폈다고요. 팔팔이 그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때는 지금처럼 담배가 막 겁나게 많아갖고 막 향 있는 담배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로 미는 거야. 팔팔. 88과 디스의 싸움이지 그냥. 88은 한 80% 잡고 디스가 한 20%. 왜? 너무 비싸서. 88은 900원, 디스는 1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4,500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헌법소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흡연자들의 권리는 도대체 어딨냐는 부분은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정말 법치국가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로부터 간접세, 우리나라는 직접세로 운영된 나라가 아니에요. 간접세로 운영된 나라인데 술과 담배, 특히나 담배를 통해서 가지고 왔던 국가의 세금이 얼만데 우리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조차, 흡연 공간조차 충분히 만들고도 남아요. 그 돈으로. 이 길거리에서 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을 못 피게 하려면 곳곳에다가 담배 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면 돼요. 그 안에는 호텔보다 쾌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의 돈을 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편하게 담배를 피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또 밖에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여기를 나갈 때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기서 저길로 들어가지 저희가 담배 피는 데야. 담배 피는 데면 이 문과 이 문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있으면 돼요. 중간에 공간이. 여기서 우리 뭐 그 에어 저기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뭐 다이소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추운 날은 이렇게 공기로 막아주잖아, 그렇죠? 더운 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향으로 담배 냄새를 쫙 털고 나갈 수 있게 밖으로 이렇게 해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안 싫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담배를 피지만 우리 몸에 담배 냄새 나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누군가 털어줬으면 좋겠거든. 고기 냄새 우리가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각을 할 수 있게 딱 해주면 서로가 다 행복한데 자꾸 누구를 범죄자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나라를 누가 운영했냐고요, 도대체. 그죠? 그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담배 핀 사람들이 몸을 더 헤쳐가면서 이 나라에 돈을 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정말 애국자거든요. 일부러 폈어요, 일부러 이제 나라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전파하고 막 반드시 같이 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막 얘기하고. 알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 엉뚱한 우리들이 데모로 나서지 않게 그러지 말고 반드시 공간을 좀 예쁘게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몇 메다 거리로, 50m 거리로. 왜 그러냐면 담배 소매인 지정이 50m예요.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에 보게 되면 이 담배 소매인 지정이 허가예요. 이걸 특허라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던데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요. 재결례. 그러니까 법원의 소송은 판결로 나오죠. 그 다음에 심판은 재결로 나오죠. 그쪽엔 우리가 판결례를 그냥 우리가 판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재결례, 이걸 재례 그럼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냥 재결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재결례에는 이게 강학상 허가라는 재결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허가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담배사업법에 보면 저게 있어요. 선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원주의. 마도로서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선원주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원주의는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것은 이것도 다 설명한 건데 또 처음 듣는 표정 짓고 막 언제 그게 되는 거냐면 기속행위에서 되는 거고 재량행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연결을 해놔봐요. 허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요건을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해준다고 했죠. 반드시 해제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허가를 내려줘야 돼요. 이건 원래 헌법상 그 친구의 권리니까요. 이건 기속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허 있죠. 특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이건 무조건 재량행위예요. 특허는 100%는 아닌데 한 99% 정도는 재량행위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국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재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량이에요. 그런데 이 선원주의는 어디서 존재하는 거냐면 기속행위에서 존재하는 거야.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근데 담배사업법에 보게 되면 50m 또는 100m 범위 안에는 한 명만 담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소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매인들한테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50m 안에서 편의점이든 아니면 개인 그냥 슈퍼든 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담배 소매인 지정해달라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갑이 먼저 오고 을이 뒤에 오면 무조건 갑한테 해줘야 되고 근데 거기는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선원주의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밀면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첨에 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 가게 되면은 담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오죠. 근데 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구청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기 TV에 보는 거 똑같은 거 이거 줘요. 이 투명 색깔 박스 안에 공 들어가 있어요. 손 넣어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 못해? 끝. 이렇게 돼요. 추첨으로. 선원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재량이라고 한다면 기속행위가 아니고 선원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죠. 둘 중에 누가 더 이 사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량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추첨해버리죠. 순서대로 해버리고 추첨해버리고 하는 건 뭐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기속행위라는 뜻은 강학상 허가라는 뜻이죠. 허가인데 근데 여긴 뭐가 있어요? 허가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 인정이 안 되는데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고. 이런 지역은 50m, 저런 지역은 100m 반경 안에는 한 명만 담배를 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는 원고적격 인정된다고요. 원고적격이. 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거리 반경 안에서는 담배 팔 수 있는 게 나의 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원고적격을 인정을 해요. 근데 판례는 이렇게도 봅니다. 저 경업자 관계인데요. 기존 업자, 신규 업자 구도가 성립되는 경업자 관계인데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강학상 허가인데 근데 거리 제한 규정이 존재해버리지 그래버리면 이것은 경원자 관계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경원자 관계로 전환된다라고 봐버려요. 판례가. 틀린 말이 아니죠. 경업자 상황인데요. 근데 거리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 제한 안에서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차이는 뭐야? 기존 업자가 있었고 이제 신규 업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순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경원자 관계하고 특별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 관할구역 안에 한 명의 사업자만 가능할 땐 서로 간에 경원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잖아. 여기도 방금 뭐라고 했어? 50m 반경 안에는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것은 이 경업자 관계를 경원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기준이 될 수 충분히 있죠. 그게 우리 판례가 보는 시각이에요. 판례는 경원관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허가라고 할지라도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경원자 관계가 된 것이고 경원자 관계가 된 것이면 그럼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는 1분 죽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문제고 판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판례 조차도 이미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판례의 의미가 현재 없어요. 이건 버려진 논점인데 사실상 뭐냐면
경쟁자 소송입니다. 둘 다 기존 업자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한쪽에 지나친 보조금이 지급이 됨에 따라서 불리한 경쟁 관계의 수준이 너무 심각해져서 기존 업자 이 갑이라는 친구가 시장에서 거의 퇴출당할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요, 법의 근거가 없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수익적인가 침익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 수익적이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지. 수익적인 것은 법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률 유보, 법률에 맡긴다. 법률 우위, 법률이 우위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의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봐요. 법률 유보라는 게 있고 법률 우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률에 맡긴다라는 뜻이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법의 근거 없이 마음대로 행정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자체로서 이미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위법인 것이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즉 입법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위에 있으니까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별도로 없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들어 오라는 거니까 뭐야? 적극적인 법률적 합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률 우위 원칙은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에는 위반하지 말라. 뭐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죠. 있는 거에만 위반하지 말자는 거야. 이거는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률 유보 부분 있잖아요.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소극적인 법률 적합성 원칙인 법률 우위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니까 이건 모든 행정작용이 다 매한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법률 유보 원칙은 법을 가지고 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 영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근데 복잡한 논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이견 없는 방법이 뭐냐, 침익적인 행위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수익적인 행위는 법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침익적 행위는 법의 근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익적 행위는 법의 근거 필요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수익적 행위입니다. 법의 근거가 필요 없고 없이도 마음껏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규나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쟤는 관계법규도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에 어떤 관련 처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법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리도 없단 말이에요. 저 친구는 보충적으로 헌법상 헌법규범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바로 헌법 제15조입니다. 헌법 제15조.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중구 15 경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중구 15 경쟁. 직중구 15 경쟁은 직접적이고 그리고 중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경쟁상 이익에 침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몇 페이지인지 또 모르고 또 47페이지 47페이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양쪽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갚아고 오라고.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 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을한테 보조금 줬다고 해서 갑이 거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이게 바로 직접이에요.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이게 중대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보충적인 규범으로서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 자체가 바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판시했어요. 헌재가. 이 경쟁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을 인정을 시켰던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직접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건 뭐 딱 보면 아는 얘기고, 직접적이다라는 것은
저 을한테 수수료나 세금 같은 것을 감면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직접 돈을 을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됐을 때의 불리한 경쟁 상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경쟁자손 관련해서는 출제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인민소송 얘기하고 나서 피고 적격으로 협의 수익, 피고 적격, 피고 적격 협의 수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이고요. 오래 했으니까 15분간 휴식하시고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